수능 특강 독서 인문예술 1번 하이데거의 존재론 시작해볼게. 1문단, 문단별로 좀 쪼개서 볼게. 봐봐. 시작할게. 유물론은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고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뿐 아니라 의식이나 정신 등과 같은 것들도 객관적 물질의 산물일 뿐이라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여기까지 한 문장이지. 유물론은 지금 여기 물이잖아, 물. 그래서 세상의 본질은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세상의 본질은 물질. 그리고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들, 우리가 이렇게 만져지고 보는 대상들뿐 아니라 의식과 정신 같은 것들도 다 물질의 산물일 뿐이다 라고 보는 입장. 무엇이 중요한지 알겠지? 모든 게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게 유물론이야. 한편 주관적 관념론은 세상의 본질이 정신이고 외부 세계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한 편이 나왔으니까 지금 앞에 유물론이랑 전혀 다른 입장을 소개해 줄 건데 완전 반대거든. 주관적 관념론이라는 것은 세상의 본질이 이번엔 정신이야. 정신이고 그 다음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외부 세계들 있지. 우리가 인식하는 외부 세계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 우리의 의식, 정신 속에서만 외부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신으로부터 비롯된다. 우리의 정신이 있어야 외부 세계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야. 여기까지 됐지? 하이데거는 두 입장을 모두 거부하였다. 얘들아 지금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게 하이데거인데 하이데거의 입장을 말하기 위해서 하이데거가 비판하는 유물론과 주관적 관념론의 입장까지 얘기를 해준 거야. 글이 이제 이렇게 계속 구성돼 있거든. 하이데거 입장과 다른 입장들을 가지고 와서 대조하면서 글을 좀 읽어줘야 돼. 자, 계속 볼게. 하이데거는 유물론이, 이제 유물론을 비판하는 거야. 유물론이 인간을 다른 대상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대상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을 비판하면서 하이데거가 유물론을 비판한 까닭 뭔지 알겠어? 인간하고 다른 대상을 모든 것을 다 물질적 대상이라고 본 게 유물론이잖아. 그래서 그걸 비판한 거야. 그렇다면 하이데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상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유물론 다른 점 뭔지 알겠지? 하이데거가 유물론을 비판한 까닭이 뭐냐면 유물론은 인간과 다른 대상, 모든 대상은 다 물질이야 이렇게 봤는데 하이데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인간이 다른 대상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본 게 하이데거 입장. 이게 첫 번째 하이데거 입장이니까 알아두면 돼. 계속 볼게. 또한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는지 탐구한 주관적 관념론에 대해. 자, 요거 좀 끊어서 읽어볼게. 여기 그냥 보면 안 되거든.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이야. 세계 속에 사물이 있는데 그 의미가,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탐구하는 게 주관적 관념론의 입장인 거야. 이거 이해됐어? 사물의 의미를 누가 탐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인간이. 사물의 의미가 인간에 의해 구성된다 라고 생각한 게 주관적 관념론인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인간은 세계와 분리돼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세계 속에 사물이 있고 인간은 세계와 분리가 되어 있어. 세계와 분리된 인간이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게 주관적 관념론인데 좀 더 계속 볼게. 주관적 관념론에 대해 그는 사물의 의미가 우리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사물의 의미를 인간이 구성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아닌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이잖아. 이게 아니라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관적 관념론도 비판하였다. 주관적 관념론을 비판한 건 좀 어렵지. 조금 요약해서 얘기하면 주관적 관념론은 인간이 사물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고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본 거라면 하이데거는 아니야. 왜 인간 중심적으로 사물을 인식하니? 그냥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니? 조금 더 읽어볼게. 그는 인간이 사물의 의미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 인간 중심적으로 사물의 의미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함께 속해 있는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사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본 것이었다. 다시 인간과 사물은 어디에 함께 존재해? 세계 속에. 우리 아까 뭐랑 차이점 있는지 보여? 주관적 관념론이랑 이게 지금 관점이 다른 거야. 주관적 관념론은 세계 속에 사물이 있고 인간은 세계와 분리돼 있어. 이렇게 봤다면 하이데거는 세계 속에 함께 인간과 사물이 속해 있어. 그리고 그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사물은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 라고 본 거지.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다고 생각하면 돼. 계속 보자. 감각되는 사물은 감각하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라는 말은 그의 관점을 잘 드러낸다. 그의 관점이 뭐야 얘들아? 그의 관점? 그의 관점이라는 건 방금 얘기한 요거겠지. 세계 속에 있는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사물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게 그의 관점인 거야. 그 말을 어떻게 했냐면 감각되는 사물은 감각하는 나. 그러니까 나는 감각하는 거고 나에 의해 감각되는 사물이 있거든. 하지만 그것은 관계.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사물과 나의 관계 속에 있다.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감각되는 사물이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이게 쓱 읽으면 쉬워 보이는데 상당히 밀도 있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 약간 대충 읽으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첫 번째로 이 글에서 말해주고 있는 건 유물론이야. 유물론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세상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 물질. 세상의 본질은 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이 물질이라는 건 좀 납득이 되잖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 정신,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도 다 객관적인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본 게 유물론. 됐지? 그러니까 객관적 물질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유물론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이 유물론과 하이데거 입장의 관계를 봐야지. 하이데거도 한번 써보자 그러면. 하이데거는 유물론을 비판했다 그랬지. 어떤 면에서 비판했냐면 아니다. 야, 유물론 왜 모든 게 다 물질이야. 인간은 다른 대상과는 달라 라고 본 거지. 인간하고 다른 대상이 다른데 너희들은 지금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게 물질이라고 했잖아.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자신의 존재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존재야. 나의 존재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내 존재가 뭐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상과 차이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특별함을 얘기한 거겠지. 자, 여기까지 괜찮니? 하이데거의 관점, 그러니까 유물론에서 대조시킬 수 있는 하이데거의 관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나왔냐면 주관적 관념론이 나왔지. 주관적 관념론. 주관적 관념론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유물론과 다르게 정신에 있다. 정신이 중심이다.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그 외부 세계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 우리가 인식하는 외부 세계는 인간의 의식이구나. 의식이라고 다시 써줄게.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 정신하고 의식이 다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쓰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서 주관적 관념론의 입장을 하나 더 얘기해 줬거든. 자, 요거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 뭐라고 했냐면 세계 속에 뭐가 존재하냐면 대상들, 사물들. 세계 속에 사물이 존재하고 세계와 분리된 인간이 있다고 되어 있어. 요게 중요해. 주관적 관념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인간은 세계와 분리되어 있어. 그런데 세계와 분리된 인간이 사물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인간이 사물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게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지?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의 의미가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인간이 그 사물의 의미를 부여한 게 중요한 거야. 누구 중심이야? 인간 중심이겠지. 이거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또 비판을 한 거지. 이제 하이데거 입장. 하이데거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주관적 관념론처럼 사물의 의미, 이 사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 이런 것이 인간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봤어. 주관적 관념론에서 말한 것을 부정한 거겠지.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사물의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주목하면 된다. 사물의 존재 방식. 이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라고 본 거야.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존재 방식.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은 하이데거가 존재라는 말이 진짜 하이데거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 됐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이데거는 세계 속에 누가 함께 존재하냐면 사물도 있고 인간도 있는 거야. 인간과 사물이 함께 있는 거지. 내가 그냥 이렇게 보기 편하라고 그림을 그린 거야, 얘들아. 여기는 위에 주관적 관념론은 세계 바깥에 인간이 분리되어 있는 거고, 하이데거는 그와 다르게 세계 속에 인간과 사물이 함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둘이,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사물 자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물의 모습이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와 인간과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서 모습이 다양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가 이제 1문단이지.
공부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가고, 자, 그 다음에 이 문단 갈게. 이 문단에 또 다른 입장이 나와. 이 문단. 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인 존재의 자아를 주된 논제로 삼은 형이상학자들을 비판하며, 또 나왔어. 형이상학자들. 비판했거든? 근데 형이상학자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잘 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을 뭐라고 한다고? 존재자라고 정의를 하나 해준 거야. 자, 정의 잘 갖고 갈게.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 그걸 존재자라고 해. 그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은 형이상학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상을 주된 논제로 삼은 형이상학자들을 비판하며 존재자의 드러남인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지 말고 존재를 주된 논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좀 다른 거 알겠어? 존재는 무엇이냐? 방금 얘기한 존재자가 드러나는 거야. 존재자 뭐였어? 그냥 대상이었지? 대상이 드러나는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용어 정리 잘하면 돼. 이때 드러난다라는 말은 사물이 존재자로서 그렇게 있게 된다. 대상으로서 그냥 그렇게 있게 된다라는 게 드러난다 라는 뜻이야. 또 계속할게.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자인 현존재라고 칭하며, 개념이 또 나왔지? 현존재가 뭐야?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자가 뭔데? 어떤 대상이야.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대상을 현존재라고 얘기하고, 누구를 현존재라고 했냐면 인간을 현존재라고 칭하며, 현존재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누구만이? 그러면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내 존재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뜻하는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가 철학의 주된 과제라고 여겼다.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철학의 주된 과제가 뭐라고?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야. 존재 물음이 뭔데?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야. 얘들아 좀 어렵니?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가 철학의 주된 탐구,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됐어? 내 생각에는 이제 이 글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용어 때문일 것 같은데, 자, 용어, 존재자 용어 알아야 돼. 존재라는 용어 또 알아야 돼. 현존재라는 용어 알면 되고, 존재 물음이라는 용어 알면 되고, 이 용어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존재라는 내 사전적 의미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철학적인 용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정의해준 대로 받아들여야 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봐. 계속할게. 하이데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직선적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직선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 의존적이고 동시적인 것으로 바라보았는데,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의존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간다라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존재를 시간과 관련 지어서 설명하였다. 그는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의 통합된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존재자가 과거에 어떻게 드러나 왔는지, 현재 다른 존재자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미래의 가능성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가 함께 엮이면서 존재자가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 이 말은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를 어떤 존재자라고 생각해보자. 존재자 중에서 우리가 현 존재인 거잖아.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리고 나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게 다 통합되면서 나라는 존재자가 드러나는 거지, 과거를 배제하고 현재의 나만 볼 수도 없고 현재를 배제하고 미래의 나 이렇게만도 볼 수 없다라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통합되고 상호 의존적이고 동시적인 것으로 바라봤을 때 나라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지? 과거의 내가 쭉 걸어와서 지금 현재의 내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현재의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면서 미래의 나를 또 구상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돼. 또 볼게. 그는 존재를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이자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시간이란 말이 계속 나오네. 존재가 시간 속에서 드러나면서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존재는 시간이다 라는 그의 말에서 시간을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본 그의 입장이 드러난다. 시간을 어떻게 봤다고?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보았다. 시간이 중요한 거야. 그는 더 나아가 이러한 시간 구조 속에서, 이러한 시간 구조, 과거, 현재, 미래의 통합된 시간 구조 속에서 현존재가, 이번엔 현존재야, 인간이야. 인간이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존재에 대한 물음을 삶의 유한성과 관련 지어서 이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자, 요 말 이해되니? 현존재는 인간이지, 인간이 이런 시간 구조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 내가 영원히 신선처럼 사는 게 아니야, 얘들아. 죽는다는 거지. 미래의 나의 죽음이 자명하다는 거야.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이런 나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삶의 유한성, 삶이 끝이 있지,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지, 그리고 심지어 오늘 죽을 수도 있지, 내일 죽을 수도 있지, 이런 삶의 유한성과 관련 지어서 나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하이데거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거지. 이해가 좀 되니? 자, 정리를 해보자. 여기가 내용이 뭔가 좀 산발적이어서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해볼게. 일단 나는 3번 이렇게 갈게. 왜냐면 앞에서 형이상학자들을 비판했거든, 하이데거가. 그래서 형이상학자들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정리를 하면, 형이상학자들은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았어. 존재자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경험하고 인식하는 모든 대상,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 이게 존재자야.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았다. 이걸 하이데거는 비판한 거지. 야, 너네 존재자 자체를 주된 논제로 지금 삼을 게 아니야 하면서 하이데거가 뭐라고 했냐면,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해. 그럼 존재가 뭔데? 존재는 존재자의 드러남이야. 존재자의 드러남. 존재에 관심을 가져야 해 라고 본 거지. 차이점 정확히 알아야 돼. 자, 존재라는 건 존재자가 드러나는 것이야. 그러니까 형이상학자들은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나누었다면, 하이데거는 그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됐어? 이게 이제 형이상학자들하고 대비되는 하이데거의 입장이고, 여기부터 이제 하이데거의 입장들을 쭉 얘기해줘. 그거를 좀 나열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이제 하이데거 입장이야.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라고 보았어. 너희가 일단 알아야 할 것, 인간은 현존재이다. 현존재가 뭔데요? 라고 하면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야.
자신의 존재를, 얘들아 존재가 뭐였다고? 드러나는 것. 나의 드러남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자.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자. 그러니까 존재자들 중에서 현 존재가 있는 거고 그 현 존재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됐어? 그래서 얘들아 이게 아까 전에 어디서 나왔었냐면은 이거 있지. 여기 하이데거가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현 존재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현 존재는 자신의 존재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인 거야.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봐주면 돼. 자, 계속 써볼게. 자, 두 번째 하이데거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철학의 주된 탐구 과제가 철학에서 주된 탐구 과제가 무엇이어야 한다고 얘기했냐면 존재 물음이라고 보았다. 존재 물음. 이것도 일종의 정의였지. 존재 물음이라는 것은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물음을 갖는 것. 이거를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써있지?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 이 존재 물음이니까 그냥 그대로 써있으니까 더 쓰진 않을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시간은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은 바로 시간이다 하면서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시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 과거랑 현재, 미래 이것들이 직선적이지 않다. 그치? 직선적이라는 건 이제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은 현재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직선적일 거 아니야. 그런데 직선적이지 않고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거야. 상호 의존적이고 그 다음에 동시적이다. 이렇게 바라본 거지. 이게 하이데거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었고 그 다음 이제 4번 현 존재가 누구였지? 인간이지. 현 존재는 뭐에 대한 인식을 하냐면 이런 시간의 관념 속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해. 시간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삶의 유한성을 느껴. 이 말도 이해되지 얘들아? 죽음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삶의 유한성을 느끼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존재에 대한 물음을 이해한다. 존재 물음이 뭐였어?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물어보는 거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물어보는 건데 나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것을 삶의 유한성과 관련 지어서 인식하게 된다. 인간은. 이해됐니? 요 마지막 문장 너무 좋아. 나 요런 삶의 유한성을 인식한다. 요런 거 좀 좋아하거든.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계속 볼게. 그 다음에 3문단, 아직 3문단까지밖에 안 왔어. 3문단 갈게. 그는 존재자를 시간과 동떨어진 채로 있는 정적인 실체로 간주하고 이를 분석하려 한 서양 전통 철학을 비판하면서 또 나왔네. 네 번째네. 서양 전통 철학을 비판했거든. 근데 서양 전통 철학은 이제 어떻게 주장을 했었냐면 존재자를 시간과 동떨어진 채로 있는 정적인 실체로 간주한 것. 존재자, 모든 대상이 시간과 동떨어져서 그냥 그저 정적이야. 움직이지 않아. 라고 간주하고 그 존재자를 분석하려 한, 이가 존재자겠지. 존재자를 분석하려고 한 서양 전통 철학을 비판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현 존재에게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존재자는 현 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서 손안에 있음 또는 눈앞에 있음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자, 이 문장 잘 볼게. 자, 봐. 현 존재에게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존재자라고 국한시킨 거야. 그러니까 현 존재가 누구였더라? 인간이잖아. 인간에게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존재자. 우리 인간에게 도구로 쓰이는 어떤 대상 이거야. 귀에 가면 망치를 예로 들어주고 있거든. 망치 같은 거. 망치 같은 존재자는 우리에게 도구로 쓰이잖아. 그치? 뭐 자동차 이런 것도 상관없어. 이런 존재자는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손 안에 있음 또는 눈 앞에 있음 이렇게 두 가지로 드러난다 라고 주장하였다. 뭐에 따라?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 아까 1문단에서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게 이거야. 자, 읽어보자. 여기 안 어렵거든. 전자가 뭔데? 손 안에 있음이지. 손 안에 있음은 사물이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은 채 객관화된 대상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현 존재에게 사용되는 것이고. 계속 읽어볼게. 후자는 요거야. 눈앞에 있음은 사물이 이러한 도구적 맥락에서 벗어나 앞에 얘기한 게 도구적 맥락이라는 거네. 그치? 그러면 이 앞에 특정한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쓰는 게 도구적 맥락인데 거기서 벗어나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자, 요거 이해되니?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 손 안에 있음은 특정한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도구적 맥락으로 쓰이는 게 손 안에 있음이야. 맞지? 눈앞에 있음은 뭐냐면 눈앞에 있음은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되는 거야. 좀 더 읽어보자. 하이데거는 망치를 예로 들어 이 방식을 설명했다. 우리는 망치로 못을 막 박을 때, 그치? 못을 박고 있을 때 망치라는 도구를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못을 박는 행위에 집중한다. 이는 망치가 손 안에 있음으로 현 존재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때 망치는 현 존재에게 쓸모가 있는 도구이다. 이 말 이해되지? 우리가 망치로 막 못을 박고 있으면은 그냥 얘는 지금 나에게 못을 박게 해주는 그런 도구. 우리 그저 못을 박는 행위에 집중해. 이 망치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 그냥 못을 박는 거야. 이게 손 안에 있음이라는 거야. 한편 망치가 부러져 못 쓰게 되면 망치는 쓸모 있는 도구가 아닌 그제서야 인식의 대상이 되어 눈앞에 있음으로 현 존재와 관계를 맺게 된다. 망치가 댕강 부러졌어. 그럼 얘는 쓸모 있는 도구가 아니지. 그럼 얘는 그냥 망치, 부러진 망치 이렇게 인식하는 대상이 되는 거야. 객관화된 대상으로 그제야 바라본다는 거야. 인식의 대상으로. 계속 보자. 도구로 쓰이는 존재자, 즉 도구적 존재자가 여기도 정의가 나왔네. 도구로 쓰이는 존재자를 뭐라고 봤어? 도구적 존재자가 도구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존재자와 현 존재의 관계가 달라진다고 본 것이다. 자, 이 말 이해되니? 도구적 존재자가 도구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존재자와 현 존재의 관계가 달라진다. 자, 그럼 물어보자. 도구적 존재자가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어. 그럼 관계가 어떻게 돼? 기능하고 있어. 그러면 손 안에 있음이야. 손 안에 있음. 그런데 도구로서 기능을 못하게 되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눈 앞에 있음. 이렇게 바뀐다고. 이게 이제 관계가 달라진다. 이렇게 본 거지. 됐지? 하이데거는 전통 철학이, 아까 서양 전통 철학이 사물을 눈앞에 있음으로만 보려 했다고 비판하며, 이 서양 전통 철학은 대상을 어떻게만 보냐면 이 눈앞에 있음. 눈앞에 있음이 뭔데? 객관화된 대상, 인식의 대상 이렇게만 본 거야. 눈앞에 있음으로만.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 지점을 비판하면서 실제로 대부분의 사물은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손안에 있음으로 경험된다고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사물은 관찰하고 인식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 경험한다는 거야. 하이데거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자, 이 말 이해돼?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 어떻게 다양해? 손안에 있음과 눈앞에 있음, 이렇게 다양하게 된 거지. 괜찮니? 산문단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 네 번째 철학이 뭐가 나왔냐면 서양 전통 철학. 이 서양 전통 철학을 하이데거가 또 비판했는데 어떻게 주장하는 게 서양 전통 철학이냐면 존재자가 무엇과 동떨어져? 시간과 동떨어져 있는 거야. 동떨어짐을 어떻게 표현하지? 그냥 이렇게 쓸까? 동떨어짐. 시간과 동떨어져서 이 존재자를 정적인 실체로만 보았다는 거지. 그냥 움직이지 않는 가만히 있는 실체. 그리고 읽다 보면은 존재자가 대상이잖아. 객관적으로만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 객관적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이 존재자를 어떻게 인식했다? 눈앞에 있음으로만 인식했다는 점이 하이데거는 비판하게 된 거지. 눈앞에 있음이 뭔데요? 우리 계속 얘기했거든? 객관화된 대상이야. 경험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화된 대상으로서 존재자를 바라봤다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건 정리해서 쓴 거야. 이 서양 전통 철학을 비판하면서 하이데거는 뭐라고 하냐면, 하이데거의 입장을 보자면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현 존재가 누구? 인간. 현 존재에게 도구로 쓸 수 있는 존재자들은, 쉽게 말하면 인간에게 도구로 쓰이는 대상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것은 이 존재자의 나타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손 안에 있음. 첫 번째가 손 안에 있음이고 두 번째가 눈 앞에 있음. 이렇게 손 안에 있음과 눈 앞에 있음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알겠지? 이거는 현 존재와,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현 존재와 이 존재자가, 현 존재와 대상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서야.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서 손 안에 있음과 눈앞에 있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손 안에 있음은 뭐냐면 특정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 즉 도구인 거지. 도구라고 써줄게. 눈앞에 있음은 뭐냐면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저 객관화된 대상, 부러진 망치, 더 이상 쓸 수 없어. 더 이상 이 목적에 맞게 쓸 수 없는 친구를 딱 보고, 아, 부러진 망치, 얘가 망치구나, 이렇게 보는 것. 그래서 객관화된 대상. 이게 눈앞에 있음. 그래서 손 안에 있음은 도구로 인식되는데, 하나 좀 앞에 더 붙이면 좋겠다. 쓸모 있는 도구. 우리에게 쓸모 있는 도구로 인식되는 거라 하면 이 눈앞에 있음은 그저 인식의 대상. 망치네, 이렇게. 됐지? 이렇게 알면 돼.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주면 되고, 예를 들어준 게 이제 망치잖아.
그래서 얘로 이해하면 되게 쉬워. 망치로 못을 박는 행위를 할 때의 그 망치는 손 안에 있음. 그런데 망치가 부러졌어. 망치가 부러짐. 더 이상 못 박는 일을 못해. 그랬을 때는 눈앞에 있음이 되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대부분은 우리랑 이제 관계를 맺는 대상들의 대부분은 손 안에 있음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 라고 얘기했다. 여기까지 됐어? 계속할게. 오문단이야. 오문단.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인 실존적 지평을 갖고 있고, 자, 실존적 지평이라는 말의 의미, 현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이야. 그것을 가지고 있고, 존재자는 이러한 실존적 지평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존재자는 실존적 지평, 즉 현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 속에서 드러난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들 있지? 존재자, 대상. 우리는 됐고 다시. 대상들은, 현존재는 이제 인간이잖아.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틀 속에서 존재자가 드러난다는 거야.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 안에서 어떤 대상이 드러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 그 얘기야. 그는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양의 전통 철학이 지성적 사유를 통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또 나왔네 얘들아. 서양의 전통 철학. 서양의 전통 철학도 비판했거든. 어떤 지점을 비판했는지 봐봐. 얘네들은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이성. 그래서 지성적 사유를 통해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하려 한다. 즉,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자꾸 탐구하려고 해. 경험하지 못하는 걸 자꾸 이성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그걸 비판했다는 거야. 그럼 하이데거는 뭘 중요하게 생각한 거야? 경험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표시를 해본다면 이런 거야. 서양의 전통 철학은 뭐를 너무 강조하냐면 이성, 지성적 사유, 이걸 너무 강조해. 하지만 하이데거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경험을 넘어서는 걸 자꾸 탐구하려고 하는 서양의 전통 철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 됐지? 그러면서 존재를 현존재의 경험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그러네. 인간의 경험. 이 존재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과 관련지어서 드러난다라고 본 거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붉은 꽃이라고 부르는 꽃은 생명인 동물에게는 회색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 꽃이 붉다라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근거는 감각을 통한 경험에 있다. 이해되지? 계속 보자. 그는 이처럼 현상을 현존재의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현상적인 것만을 만날 수 있다고 보았다. 경험한 것만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겠지. 전통 철학의 대표적인 진리론인 대응설은, 또 나왔네. 대응설. 전통 철학 중에서 진리에 대해 탐구한 대응설이 있는데, 대응설은 하나의 논리 명제가 그에 대응하는 실제 사태를 가지고 있으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 말이 좀 어렵다고 나는 느껴지는데, 하나의 어떤 논리 명제가 있어. 근데 그것이 실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 이렇게 보는 관점이래, 대응설이. 그렇게 알면 돼.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를 비판하며, 대응설도 비판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은 객관적인 실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자라고 주장하였다. 상당히 어렵지 않니? 그러니까 지금 이 대응설은 객관적인 실체로
국한시켰다는 의미가 되겠지. 하나의 논리 명제가 객관적인 실체가 있으면 참, 객관적인 실체가 없으면 거짓, 이렇게 본 게 대응설인 거야. 근데 그거조차 이제 하이데거는 비판하면서 그런 객관적인 실체, 딱 봤을 때 어떤 객관적인 실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의 만남, 인간과의 만남 속에서 드러난다. 이 말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인간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드러나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실체 하나 이렇게 국한시키면 안 된다고 본 거지. 됐어? 하지만 그가 현상이 존재의 전부라고 본 것은 아니다. 방금 현상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여기 보면은 하이데거는 현상적인 것만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 현상? 현존재의 경험으로서 만나는 것. 그런데 현상이 전부라고 보진 않았다는 거야. 전부는 아니야. 그는 현상을 통해서 존재자가 드러나는 동시에 현상과 동일시될 수 없는 존재의 측면이 은폐된다고 보았다. 존재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남으로써 다른 존재 가능성이 동시에 은폐된다고 본 것이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존재자가 드러나거든, 현상을 통해서. 즉 경험을 통해서, 현존재의 경험을 통해서 존재자가 드러나기는 해. 하지만 그 경험으로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다른 측면은 은폐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한 존재가 다양하다는 거지. 어떤 존재자는 한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바라봤어. 근데 그게 걔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거야. 존재자가 드러나는 동시에 어떤 다른 측면은 은폐된다. 즉,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나면서 다른 존재 가능성은 은폐된다. 라고 본 거지. 상당히 다면적으로 본 거야. 여기까지 일단 괜찮겠니? 자, 우리 그러면 또 정리를 해볼게. 일단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하이데거 얘기를 해주고 시작하니까 우리 하이데거 이렇게 적어보자. 하이데거는 뭐라고 보았냐면 실존적 지평이라는 게 있다고 보았는데 실존적 지평이라는 게 뭐냐면 현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이다. 현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 이게 실존적 지평이야. 이 실존적 지평 속에서 존재자가 드러난다. 얘들아, 요거 이해되니? 아까 전에 내가 설명했던 그대로야. 우리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는 틀 속에서 어떤 대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본 것.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고, 번호를 매기는 게 낫겠네. 1번이고 2번은 현 존재의 경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 이것은 무엇과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해줬냐면은 서양 전통 철학. 우리가 서양 전통 철학은 앞에서도 나와 있었지. 얘는 서양 전통 철학을 비판하면서 이야기해줬어. 서양 전통 철학은 무엇을 중시했는데? 이성, 지성적 사유. 이런 게 얘네들은 너무 중요하니까, 이성과 지성적 사유가 중요하니까 경험을 넘어서는 것까지 자꾸 탐구하려고 한 거야. 그걸 비판한 거지. 이해되지? 그러면서 하이데거는 뭐가 중요하다? 경험, 현상적인 것. 이렇게 본 거고,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여기 이제 5번이라고 좀 적을게. 5번이 대응설이야. 대응설은 뭐냐면 하나의 논리 명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의 명제가 있어.
이 명제가 실제 사태가 있으면 참이고, 그리고 실제 사태가 없으면 거짓이다. 이렇게 보는 게 대응설이거든. 어떤 실제 사실이 있으면 참, 없으면 거짓. 이렇게 실체로만 본 거야. 즉 다시 얘기하면 이 실제 사태라는 것이 어떤 객관적 실체로 본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런데 이 대응설도 하이데거는 비판을 한 거지. 대응설을 비판해서 하이데거가 뭐라고 했냐면, 하이데거는 객관적 실체에 국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야.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 그러니까 사물을 이렇게 대응설처럼 객관적 실체에 국한, 이렇게 좀 좁혀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사물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와의 만남 속, 인간과의 만남, 여기서 만남이라고 표현했는데 관계, 앞에서 말한 걸로 바꿔 말하면 우리와의 만남,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라고 봐주면 되지.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현상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 그 현상은 드러남과 동시에, 어떤 존재자의 측면이 드러남과 동시에 바른 측면은 은폐될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까지 이해를 하면 돼. 여기까지 됐어? 자, 마지막 문단 보자. 하이데거는 20세기에 큰 영향력을 끼친 철학자로 인정된다. 그 이유는 그가 서양의 전통 철학에 기반이 된 형이상학을 새롭게 바라보려고 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존재를 바라보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이데거 사상의 의겠지. 존재에 대한 그의 관점에 대해 현존재를 중심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대상을 부차적 존재자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누군가는 하이데거 사상을 비판하는 거야.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대상을 이해하고 다른 대상을 부차적 존재자로 여겼기 때문이야. 하지만 세계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대상과 만나는 과정에서 존재자가 드러난다라는 그의 주장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것도 이해되지? 그냥 객관적인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자와 만남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자의 모습이 다양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이런 하이데거의 주장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었다. 해서 육문단은 늘 그렇듯이, 대부분 그렇듯이 하이데거 주장에 대한 어떤 비판, 하지만 의미가 있어. 의까지. 육문단은 따로 정리하지 않을 테니까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이 글이 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뒤에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는 조금 쉽게 나왔거든. 하지만 학교에서 이제 내신 변형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깊게 가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각각의 입장을 정확히 알아둘 것. 그렇게 공부를 하면 돼. 우리 그럼 뒤에 문제를 좀 풀어볼게. 55페이지 볼게. 자, 1번. 하이데거가 기억에서 미음을 비판한 이유를 추측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은 너희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기억은 이제 유물론이야. 유물론. 그 모든 세상의 본질이 물질에 있다라고 본 거야. 기억이 인간을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 이 말 그대로 나와 있었지. 하이데거가 유물론을 비판한 이유는 인간은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인데 왜 물질적 대상이라고 똑같이 보느냐? 라면서 비판한 거야. 맞네. 그 다음 니은이 뭐였냐면은 주관적 관념론이거든. 주관적 관념론. 그러면 하이데거는 주관적 관념론을 왜 비판했냐? 니은이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 잘 봐야 돼. 사물의 의미는 인간에 의해서 구성된다. 심지어 인간은 세계와 분리돼 있어 라고 본 게 주관적 관념론 맞잖아. 하이데거는 뭐라고 했는데 일단 세계 안에 사물과 인간이 같이 있고 인간이 사물의 의미를 구성하는 게 아니야. 서로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서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본 거지? 정확히 맞지? 자, 디귿은 뭐냐면 형이상학자들이네. 디귿은 형이상학자들. 형이상학자들은 왜 비판했냐? 디귿이 존재자의 드러남이 아닌 존재자 자체를 주된 논제로 삼았기 때문에 이거 기억나니? 존재자 자체를 주된 논제로 삼은 게 형이상학자들. 하지만 하이데거는 뭐라 그랬어? 존재에 관심을 가져야 돼 라고 얘기한 거야. 존재자의 드러남 이 말을 뭐라고 바꾸면 되는데 이게 바로 존재니까. 맞겠지? 그래서 3번도 맞아. 자, 리을이 뭐냐라고 봤더니 리을 여기 있네.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양의 전통 철학이네. 4번 리을이 지성적 사유를 통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하려 했기 때문에 우리 읽었던 거 기억나? 이 서양의 전통 철학은 지성과 이성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경험을 뛰어넘는 실체를 자꾸 이성과 지성으로 탐구하려고 해. 그게 하이데거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맞네. 자, 그 다음 미음. 미음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요거네. 대응설이네. 대응설. 대응설을 비판한 이유. 미음이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 명제의 진위를 판단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뭐라고 했냐면 논리 명제의 진위, 진짜랑 가짜를 어떻게 판단하려고 했냐면 뭘로 봤냐면 그에 대응하는 실제 사태가 있으면 참, 없으면 거짓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객관적인 실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있으면 참, 없으면 거짓 이렇게 봤다라는 말이 더 맞겠지. 그래서 경험이 아니다 라고 해서 5번 이렇게 가주면 돼. 됐어? 그 다음에 2번 넘어가 보자. 2번 하이데거의 관점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탐구하는 것이 철학의 주된 과제이다. 기억나니? 존재 물음. 이걸 뭐라고 했었냐면 존재 물음이라고 했잖아. 맞네.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된 구조를 통해서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 통합이라는 말 맞지? 직선적이지 않다라고 했고 3번 현 존재 외의 존재자들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너무 틀렸지? 요거 기억나? 현존재라는 의미가 뭐였냐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존재를 현존재라고 했어. 현존재 외의 존재자들 아니야. 4번 현상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날 때 다른 존재 가능성이 은폐된다. 이 말 했었지? 드러남과 동시에 은폐되는 게 있다. 5번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존재 물음을 삶의 유한성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맞지? 현존재는 죽음을 인식하고 삶의 유한성과 관련지어서 존재 물음을 이해한다. 해서 이번에 3번 쉬운 문제였고 자 3번 문맥을 고려해서 A의 의미를 추론하래. A를 찾으러 갈게. A가 어딨냐면 여기 있네. 감각되는 사물은 감각하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이 말인데 얘들아 이 말이 그의 관점을 잘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그의 관점이 뭐냐면 이런 건 앞에 나와 있잖아. 앞을 다시 읽어볼게. 그는 인간이 사물의 의미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함께 속해 있는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사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야.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사물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라는 관점을 이런 말로 얘기한 거야. 감각되는 사물은 감각하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나와 사물의 관계에 따라서 감각되는 게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자, 이 말을 한 걸 찾아야 돼. 찾아볼게. 답부터 좀 가볼게. 답이 4번이거든. 자, 봐. 인간이 사물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사물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 너무나 맞는 말이지. 그래서 4번이야. 다시 봐. 인간이 사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사물은 다른 모습이다. 4번 괜찮지? 자, 다른 선택지 틀린 거 찾을게. 1번, 외부 세계에 있는 객관적인 실체를 인간의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 하이데거 입장이랑 다른 점을 찾아볼까? 일단 객관적 실체 외부 세계 아닌데 다 세계 안에 있는데, 그치? 2번, 주체가 바라보는 사물은 주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체의 정의에 따라서 사물을 바라보지 말라 그랬지? 틀렸어. 3번, 존재자의 의미는 고정불변하는 것으로서. 일단 고정불변 틀렸지? 존재자의 의미가 고정돼 있지 않아. 인식하는 주체와 무관하게 결정된다? 무관하지도 않아. 주체가 존재자를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고정불변하지 않고. 다 틀렸네. 5번, 사물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과 인간이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 이런 거 없었는데 객관적인 거 없었잖아. 관계에 따라 그저 달라질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나머지 선지에서 어떤 게 틀린 건지 계속 찾는 연습하면 돼. 자, 마지막 문제 갈게. 4번 하이데거 관점인데 보기 너희가 읽어보면 되는데 보기가 안 어려워. 뭐가 나왔냐면 자전거가 나왔어. 철수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를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라고 했어. 그럼 우리 이거 개념이 떠올라야 되거든. 뭘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야? 눈 앞에 있음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 등교를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고 사용하였다. 뭘로 인식했다는 거야? 손 안에 있음. 맞지? 그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 체인이 끊어져서 페달을 밟아도 바퀴가 돌아가지 않았다. 이때 철수는 자전거가 더 이상 학교에 가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학교에 가기 위한 도구 뭘로? 손 안에 있음으로 기능하지 못했다라는 걸 깨닫고 자전거를 자세히 살펴보며 종류, 재질, 바퀴의 크기 등을 파악했다. 그제서야 객관화된 대상, 눈앞에 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수리한 다음에 다시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였다. 다시 뭘로 봤다? 손 안에 있음으로 보았다. 이런 쉬운 내용이야. 자, 1번. 고장나기 전의 자전거와 고장난 자전거는 모두 시간과 동떨어져 있는 정적인 실체. 하이데거 이거 비판했는데. 그치? 시간과 동떨어져 있는 정적인 실체라고 본 서양 전통 철학을 비판했으니까 틀렸고. 2번. 철수가 체인이 끊어진 자전거를 살펴보며 자전거 사양을 파악할 때 자전거는 손 안에 있음이 아니라 눈앞에 있음이겠지. 3번. 평소에 자전거를 등교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탔던 것은 자전거를 손 안에 있음으로 인식했기 때문인 거지. 4번. 철수가 수리 후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것을 통해 도구적 존재자는 현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 관계가 있고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 있었지. 여기서 도구적 존재자가 누구야? 자전거. 현존재는 누구지? 철수. 자전거는 철수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손 안에 있음과 눈앞에 있음으로 다르게 드러났지. 5번. 자전거가 고장나기 전 철수가 등교를 위한 도구로 자전거를 사용할 때 손 안에 있음. 철수가 자전거 체인이 끊어진 것을 인식하고 자전거를 살펴볼 때 눈앞에 있음. 자전거라는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이 다르다. 완벽하게 맞겠지. 됐지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알면 돼. 어렵진 않았지. 내가 지문을 좀 자세히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꼼꼼하게 지문을 여러 번 읽어보고 이해했으면 좋겠어. 너무 수고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